그럼 현재 또 6학년 아이들한테 필요한 어떤 그 입시적인 부분은 영어적인 부분은 무엇인가를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커리큘럼에 많이 녹아들 것인데 그 커리큘럼은 2부에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내용을 방금 아마 간략하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는 제 내용에서도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목차입니다. 네,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크게 나눠 구성을 해 봤는데요. 1 번은 2028 제가 이거를 인제 앞선 세미나에서는 제목을 그냥 2028 대입 전략이라고 했었고 2025 고입 전략이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28년부터 대입 입시가 바뀌는 입시가 적용되고 25년부터 지금 고교 학점제가 또 도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입, 고입을 집어넣었더니 너무 딱딱해요, 느낌이.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5 층에 저희 초등관에서 세미나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세미나 제가 1 시간을 빠듯하게 끝나고 바로 내려와서 예비고를 하느라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쁘고 막 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머님들께서 대입, 고입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먼 얘기라는 느낌이신 건지 아니면 제가 연사를 잘못했는지 약간 와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제목이나마 장기 전략과 중기 전략으로 바꿔 봤어요. 그럼 장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전략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대입을 바라보고 자 지금 이제 슬슬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장기 전략은 어디를 바라보고요? 대입을 바라보고요. 중기는 어디를 바라보고요? 고입을 바라보고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끝나고 2 부에서는 이제 장기, 중기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단기가 나와야 되죠. 단기는 당장 우리가 내년에 어디 가죠? 중학교 가죠. 그럼 단기 중학교에 가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쌓아가야지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느냐를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먼 어떤 방향성을 좀 오늘 제시해 드리고자 요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괜찮을까요? 네. 우리 오늘 참석하셨는데 저는 일단 6 학년이라고 타겟을 하고 갈 거예요. 너무 멋있어. 네. 6 학년인데 혹시 6 학년 우리 자녀가 둘째다. 라는 고등학생 또는 더 나아가서 대입이나 뭐 대입은 아무도 안 겪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6 학년 자녀가 큰아이가 아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제가 내용이나 이런 것들 어머니 한 분 계시고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우리 6 학년 아이가 큰아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알고 가야 돼요. 이미 뭐 잘 아실 수도 있고 어머님도 잘 아실 거고 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러야 되는 이상은 큰 틀의 방법적인 부분과 지금 뭐 바뀐다, 바뀌었다, 바뀌었다 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학습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영어 얘기를 할 거고 당연히 영어 학원이지만 이것은 꼭 영어 과목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가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죠? 2 가지입니다. 뭘로 가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나의 메인 자산이 되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메인이 되는 수시 전형과 그리고 수학 능력 평가, 대학 수학 능력 평가 11월 달에 보는 그 수능이 메인이 되는 정시라는 전형 2 가지로 대학교를 가지요. 자, 수시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시가 학교 생활 기록부만 100%는 아닙니다. 논술도 있고 실기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학교 다닌 기록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메인으로 가는 전형이 수시 전형이고 수시는 몇 번이요? 6번 이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예를 들어서 경찰 사관학교 뭐 경찰대학교라든지 아니면은 3, 4 육군사관, 공군사관, 해군사관 사관학교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학교들 아니면 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들은 요 수시 6회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플러스 알파로 더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수시와 정시라는 2 개의 큰 틀, 정시는 3 학교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크게 입시는 2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은 방금 이제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정립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을. 수시는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 내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었던 기록을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거구나. 정시는 수능하러 보는 거에서 내가 풀파워로 수능을 잘 봐 가지고 그게 메인이 돼서 가는 전형이 정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학교 생활 기록부 메인 되는 수시에서 방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시에서 구성하는 그 방법이 또 3 가지고 이 3 가지 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가장 퍼센트가 높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또 2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교과는 뭐냐면 내신 성적 가지고 가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고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 플러스 각 영역 교과목 선생님들의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적어주신 세특이라고 하죠. 그 세부 능력 평가에 대한 특기사항 적은 거 선생님들이 구술해 주신 거. 그리고 뭐 내가 학교 생활에서 했던 활동들,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뭐 이런 것들, 자율활동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 요소가 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어떤 비중으로 뽑느냐? 전국 단위로 보니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만으로 지금 거의 100% 중에 반에 가까운 45%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것의 반 정도 되는 23%, 그리고 정시 그 두 가지 축에서 또 다른 큰 축이었던 정시 전형으로는 18.5, 약 20% 정도 선발을 했네요. 이거는 25년도 올해 선발을 한 비율입니다. 인원수라기보다는 비율을 좀 느낌으로 가져가려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전국 단위였죠. 우리는 저 밑으로 학교 가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 근방, 그죠? 우리 이제 근방 서울로 그죠? 가야 되잖아요. 자, 서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목표하는 대학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목표하는 그런 대학교들의 또 모집 정원을 봤더니 그 학교에서는 비중이 많이 달라지죠. 그 학교들에서는 뭐가 더 비중이 커졌어요? 학생부 중에서도 종합전형이 비중이 커졌어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만 갖고 뽑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내신 성적만이라기보다는 내신 성적 플러스 다른 학교 생활했던 활동들, 이 학생의 어떤 진로랑 이 학생이 결정한 진로랑 관련된 어떤 과목을 들었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활동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33%로 더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또 두 가지 큰 축인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그거보다 더 높은 39%를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비중을 머리에 넣고 가야 됩니까? 두 번째 비중을 넣고 가야 되겠죠. 어떤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그죠? 이 두 가지가 20개 대학교에서는 뽑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면서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다 기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모집 선발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이것들을 일단 메인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맞나요? 괜찮나요? 네.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지금 표정이 약간 지루하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전문가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방금은 이제 우리가 선발 비중의 비율을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모집 정원의 비율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요. 2032년에 대학교 갑니다. 13년생 맞나요? 맞죠? 네, 이렇게 인원수 추이도 이렇게 있고, 우리 아이들은 출생 인원이 43만 명이네요. 올해 수능 몇 명 봤어요? 50명 봤대요. 올해 수능 50명 봤대요. 50명이 뭐예요? 50만 명이죠. 알아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죠? 네, 50만 명. 거기는 이제 현역들도 있지만 당연히 아시다시피 뭐 재수생도 있고 뭐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심심해서 한번 봐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다 포함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은 출생 인원 자체가 43만 명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얘네 뭐 흥룡띠인가 뭔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황금 돼지띠 뭐 어디 중3 애들 어디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약간 변화가 있지만 자 어쨌든 이렇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대입 모집 전국에 대입 모집 정원이 51만 명이고 수능은 50만 명이 받고 수능 안 보고 대학교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능 응시자가 작년 이건 이제 작년도에 이제 모집 정원이에요. 25학년도니까 이것도 이제 작년에 수능 본 아이들이 46만 명이었고 자 뒤에 페이지 보니까 여기선 또 상위권대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약간 이제 우리 학생들이 목표하는 대학교 전체 모집 정원을 봤더니 42,000명이에요. 방금 앞에서 수능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수능 본 인원이 46만 명이었죠. 아이고 맞죠? 제일 밑에 요즘 이제 깜빡깜빡해서 수능 응시자 46만 명 맞나요? 그런데 모집 정원이 얼마큼이에요? 42,000명이요. 물론 이제 숫자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어떤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잡고 가자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몇 %입니까? 10%죠? 46만 명, 42,000명. 10%가 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숫자는 또 뭘 의미하죠? 10%라는 건 바뀐 고등학교 내신 1등급 %예요. 고등학교 가서 내신 성적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몇 % 안에 들어야 돼요? 10% 안에 들어야 돼요.
뭐 옛날 등급은 얼만큼이고 지금 등급은 얼만큼이고 이건 뭐 비교하는 데 의미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차피 바뀐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 거를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는 상위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었어요. 그리고 11% 안에 들면 2등급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10% 안에 들면 다 1등급이에요. 자, 요런 변화가 이제 생겼어요. 이런 변화 때문에 또 그럼 학습 방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약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인원 퍼센트를 보여드린 이유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상위 10% 안에, 전교에서 10% 안에 과목별로 들어야, 말하자면 비율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이러한 대학교에 합격한다도 아니고 원서를 쓸 수 있는 좀 약간 써볼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요건이 생긴다라고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뭐 지금 대입 뭐 바뀌었다 뭐 이렇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러면 보고 갈게요. 뭐가 바뀌었는지. 자, 수능 2028년 수능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1 올라가 있는 아이들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고1 올라가 있는 아이들 수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다 통합됐어요. 우리 때라고 제가 묶어도 될까요? 네. 네. 기분이 나쁘신 거는 아니죠? 네. 모르겠네요. 네. 자, 근데 저는 막 가물가물해요, 벌써.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때도 수학이 달랐어요. 저는 수학 나 이런 거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얼마 전까지는 달랐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가 있는 아이들도 어때요? 국어 과목 같은 경우 공통 과목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덧붙여서 나는 공통 과목 플러스 뭐 화법과 작문, 화작, 그다음 언매 뭐 이런 식으로 국어 과목들 중에서 내가 골라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선택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너무나 선택 과목이 있었죠. 그죠? 공통 과목 깔리면서 거기다가 확통, 기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미적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듣고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수능을 보고 그리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선택의 비중이 컸었죠. 나의 전공 과목 관련해 가지고 문과 지향 학생들은 사회 탐구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보는 거고 이과 전공 관련 학생들은 과학탐구 전공을 골라서 보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똑같은 거를 봅니다. 심지어 문과를 갈 학생들도 과학 수능을 봐야 되고 이과를 갈 학생도 사회 수능을 봐야 돼요. 국어 과목이랑 수학 과목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공통 과목이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탐구 과목조차도 융합형 인재를 기르고 학교 생활을 조금 더 학교 생활의 퀄리티를 더 올리고 학교 생활에 좀 더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회탐구 과목, 과학탐구 과목도 다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지금 수능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 때는 또 뭔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더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제 과목들의 약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점수를 주는 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바뀔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통으로 통합된 것들이 다시 뭐 계열별로 나눠진다라거나 그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두루두루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은 수능에서의 변화입니다. 자, 내신에서의 변화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그 내신에서의 평가 자체가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 안에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정을 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또 바뀌는데 그 얘기를 하자면은 또 뭐 물론 뭐 굉장히 큰 뭔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나름대로의 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면 제가 드릴 거고 어쨌든 고교 학점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과목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해놓은 제도가 고교 학점제예요. 대학교처럼. 하지만 대학교처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간표에다 내가 다 짜놓는 거는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죠. 아직은 뭔가가 진로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지도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본 중요 과목들에 대한 세팅은 다 해줍니다. 그 들어야 되는 필수 이수 과목 같은 것들은 세팅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의 어떤 계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도 가이드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벌써부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평촌이 나름대로 학군지이기 때문에 평촌에 있는 특목자사가 아니더라도 일반고조차들도 굉장히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깔려 있을 만한 그리고 학생들이 들으면은 뭔가 전공 관련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과목들이 학교별로 큰 차이가 없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군 내에서 뭐 편제표에 따라서 이 학교는 너무 아니고 이 학교는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촌 지역에서는 적어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제 평가 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좀 미리부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옛날에는 뭐 4%, 9%, 뭐 4%, 11%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능은 9등급 제도예요. 영어하고 한국사만 절대평가고 나머지는 다 9등급 제도입니다. 상대평가. 내신도 9등급 제도였는데 몇 등급으로 바뀌었다고요? 5등급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촘촘하게 나누던 것을 이제 조금 더 듬성듬성하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묶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같이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고 입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체감이 옛날에는 이제 뭐 2등급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였으니까. 그죠? 2등급까지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쓸 수 있는 어떤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 하면 굉장히 잘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2등급 하면은 이제 아직은 이제 막 확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제 입시가 이제 시작이 돼야지 저희도 와닿겠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퍼센트로 봤을 때 옛날에는 2등급까지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10%까지가 1등급이니까 1등급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바뀐 거는 사실은 자기가 어느 포지셔닝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리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불리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1등급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1등급으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옛날에는 그냥 내 점수만으로도 나를 증빙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점수 플러스 다른 활동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상위 1등급이라는 것을. 그리고 대학교는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 지금 뭐를 붙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신 평가 제도가 9등급에서 5등급 제도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입시만 얘기를 하고 끝낸다기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라는 거를 약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길게 해야 되고 두루두루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표정들이 이제 여기 오시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다 듣고 나시면 이제 뭐야 저건 다 좋은 말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왜 그러냐? 두루두루 해야 된다. 자, 방금 쭉 큰 틀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루두루 왜요? 다 공통됐다면서요. 옛날에는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사회탐구 과목이 9과목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2개만 뽑아갖고 공부를 하면 됐어요. 과학 8과목이거든요. 원과목, 2과목 해가지고 그 8개 중에서 2개만 뽑아서 수능 보면 됐어요. 근데 수능에서 이제 과목이 다 합쳐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과가 이과 과목을, 이과가 문과 과목을 공부해야 돼. 물론 통합 과목이긴 하지만 그냥 약간 기초적인 베이스, 심화로 내려간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통합이긴 하지만 모든 영역을 공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골라먹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길게 공부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당연히 왜 당위성을 제가 부여를 하냐면, 자,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공통 국어, 공통 수학 이런 것들은 뭐 과목 이름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써져 있는 공통, 통합 이 과목들은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배울 과목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과목 이름이 뭐가 좀 복잡해져요. 1, 2, 3, 4 뭐 이것도 아니고, 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는 국어 과목들의 과목이 나눠지고, 수학은 이렇게 나눠지고, 영어도 그렇고 과학, 사회가 아주 관건입니다. 그럼 이제 2학년 지나서 2학년과 3학년에 깔리는 선택 과목들 중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과목 제목을 보면 역학과 에너지, 전기와 빛, 화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난리 났죠. 자, 이거는 옛날로 따지면은 투 과목들이에요. 물리 투, 화학 투에서 투 과목들의 과목 이름을 저렇게 바꾼 거고, 이제는 학기제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과목 갖고 1년을 쭉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학기 끝나면 그 과목이 끝나고 그 다음 학기에서 또 새로운 과목이 시작되고 하니까 과목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과목들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들어야 되는 과목들 이름인데 이걸 다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택을 해서 듣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옛날이랑 자꾸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뭐를 이제 어떤 능력을 역량을 배양을 해야 되냐라는 차원에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과목까지 거의 진로 선택 이전에 고등학교 2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까지만 상대평가 9등급 제도로 평가를 받았어요. 1등부터 쭉 줄 세워서 자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은 대부분의 과목들이 상대평가 9등급이 아니고 절대평가 3등급이었어요. A, B, C만 나오는 거.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쉬운 논리로 가면 과목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이에요. 과목별적으로 굉장히 심화로 들어가는 과목들이죠. 투 과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융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과목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과 융합되어 있는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여기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말 그대로 진로 선택 보세요. 진로를 보여주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다 배우고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 되는 나는 예를 들어 나는 화학과를 갈 거야. 나는 물리학과를 갈 거야. 나는 아니면 뭐 심리학과를 갈 거야. 어떤 나의 어떤 진로랑 관련된 조금 더 심화된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골라 듣는 게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진로가 다 달라요. 그리고 내 진로랑 관련된 좀 더 심화된 과목은 내용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공통 선택하는 아이들보다 당연히 인원수가 적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적은 아이들을 가지고 9등급으로 잘라서 등급을 낼 수가 없어요. 한 명이 몸이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일단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자기 전공과 얼마나 연계된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고등학교에서 잘 공부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과목들의 어떤 학업적인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3등급으로 그리고 점수 일정 점수만 넘으면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ABC 평가 제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고1, 고2까지는 내신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9등급제에서 내신 잘 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절대평가 과목들을 이제 깔아놓으면서 걔네들 가지고 내가 점수 부담이 조금 내려간 상태에서 나의 전공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수능을 좀 공부하는 여유 시간을 둘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긴장감. 이미 다 아시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요 빨간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상대평가 5등급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다 상대평가 5등급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9등급에서 5등급 됐으니까 이제 약간 등급에 걸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윗등급으로 붙기 때문에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기 뒤로 갈수록 뒤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5등급의 상대평가라는 그 평가제도의 압박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신 관리의 부담이 커진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빨간 박스들은 여전히 ABC 절대평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목들은 3학년 2학기에 다 깔아놓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점수는 수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까지 다 뭐예요? 5등급 상대평가 제도를 아이들이 잘 겪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게 해야 된다. 네, 하나 더. 이걸 정시하고 조금 더 결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깔린 과목들 중에서 이렇게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과목들. 빨간 색깔 과목들이 무슨 과목인가요? 수능의 범위가 되는 과목이에요. 수능의 범위가 되는 과목. 그럼 수능은 언제 보죠? 고3 때 보죠. 근데 지금 수능의 범위가 되는 과목들은 언제 배우고 끝나죠? 고1 때랑 고2 때 배우고 끝나요. 물론 이 과목들이 고3 때까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통합과학을 배우고 그 안에서 내가 물화생지 중에서 뭔가가 선택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심화 공부를 하겠지만 종국의 11월 달에 고3 11월 달에 수능을 볼 때는 물리, 화학 내가 선택한 과목 말고 다시 다른 과목들에 대한 통합적인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내신 과목에서는 나는 이과 계통을 갈 거야. 그러면 이과 계열 과목들만 계속 선택해서 듣겠지만 사회탐구 과목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수능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그날 하루만 그게 아닌 거죠. 꾸준히 과목적인 내용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고3 때는 특히나 자기랑 지금 전공이랑 관련이 없는 과목들까지도 다시 공부를 하니까 학습력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자, 내신 퍼센트 달라졌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제대로, 마지막 키워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전공법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표는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거예요. 그죠? 대학교 가는 방법, 수시로 가는 방법, 정시로 가는 방법. 그럼 수시는 학교생활 기록 보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학교생활만 열심히 충실하게 성실히 잘했으면은 높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정시는 학교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삐끗했어.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아팠어. 아니면 뭐 사춘기가 늦게 와서 그래갖고 이제 내신 점수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거 기회전형이라고 그래요. 정시를. 기회전형. 수능 한 번 봐가지고 그거 갖고 기회 준다 해서 기회전형이라 하거든요. 그럼 정시는 그런 건데 여기 빨간 색깔 보시면 수시인데 수능 최저, 수시인데 일부 수능 최저, 수시인데 수능 최저, 수시인데 증빙자료 학생부, 실기인데 정시인데 학생부 반영 증가세, 정시인데 증빙자료 학생부. 뭐죠? 짬뽕 됐어요. 맞죠?
수능이 수능 과목이 고1 때 과목, 고2 때 과목, 심지어 통합 과목 이렇게 바뀌다 보니 수능의 날카로움이 무뎌졌어요. 내신이 9등급제로 촘촘하게 나뉘던 것이 5등급제로 묶여버리다 보니까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졌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좋은 인재를 뽑고 싶은데 너무 입학 전형 자체, 그러니까 이 평가 제도 자체가 너무 뭉뚱해진 느낌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평가 요소들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이거 버려, 이것만 해. 이거 버려, 이것만 해.가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도저히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뭐예요? 상위권 학생들 포커스예요. 제가 지금 뭐 중위권, 하위권, 우리 아이들 지금 막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인데, 그죠? 제가 뭐 무슨 막 그런 거를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학교들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맞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발표 자료 같은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문 기사긴 하지만, 자,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수시 학종에, 수능 최저를 도입해요. 수능 최저는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도 막 확대가 되고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시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 정성평가라는 거는 뭐냐면 글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성격을 평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으로 가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정성평가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글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합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학종이랑. 정시 수능 전형의 학생부 정성평가를 정시 수능 점수만 보고 뽑았었는데 거기다가 학생부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수시 정시가 섞였다는 얘기고. 수시 정시 전반에 대학별 고사인 면접을 수시에다가도 면접 붙이고 정시에다가도 면접 붙이는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 섞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저희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고등학교 가서 막 이제 1학년, 2학년 가서 막 점수 안 나와 보고 그때 돼서야 막 하면 너무 늦으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예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학습량을 늘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습관을 좀 잡아주고 제대로 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고1 아이들이. 제가 고등부도 저는 수업을 들어가고 내신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학기밖에 안 지나고 이제 2학기를 거의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아이들은 뭐 당연히 새로운 제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뭐 바뀐 제도에서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도 뭔가 이렇게 내신이라든가 등급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의 굉장히 첨예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고 내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과 플러스 바뀐 입시제도 하에서 내가 다 챙겨야 된다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벌써 아이들한테는 압박감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교별로 이제 전형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증빙으로 넣어 놓은 건데 보시면 수시인데 수시 교과 전형이면 내신 성적만 갖고 가는 건데 여기에 학생부 해서 수시 교과 전형이 아닌 종합 전형과 같은 어떤 맥락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맥락인 거고 정시 수능만 봐서 뽑는 학교들인데 정시에다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교과 점수를 이만큼 %나 반영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다 볼 수 있는 거고 학교별 입시 요강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이거는 정리된 내용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아이들은 교과 등급, 내신 등급 그리고 교과의 세부 특기사항 학생들의 어떤 교과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이라든가 뭐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보여주는 단순한 점수뿐만이 아니라 역량을 보여주는 선생님들의 어떤 평가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전형에 반영이 되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수능 이 세 가지를 두루두루 다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게 깝깝하시죠? 아니세요? 괜찮으세요? 다 훨훨 잘 나르고 있나요? 잘 나르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깝깝하지만 사실은 이거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네. 그냥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다 따라 붙는 겁니다. 사실은 내신 같은 경우도요. 뭐 우리가 뭐 내신으로 대학교 갈 거다. 나는 수능 포기했다. 아니면 나는 수능 뭐라 그러죠? 수능 파이터예요. 선생님 저는 수능 파이터예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모르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신 준비를 하면 자동으로 수능 대비가 되는 거고 수능 대비를 하면 자동으로 내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공부를 하면요.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다행히 우리 평촌 지역은 제가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평촌 지역은 학군지다 보니까 우리가 초임에도 불구하고 학군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내는 스타일이 다 수능식이에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내신 대비를 하고 학교 시험지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풀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수능 대비가 됩니다. 잘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학교들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조금 하면서 공부 얘기하고 저는 마무리를 할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은가요? 선생님 말이 좀 빠르죠? 하지만 괜찮아요? 답정이에요. 이미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너무 멋있어요. 네. 자,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한번 좌표를 찍어봅시다. 자, 12월 1일까지. 사실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죠? 12월 1일은 무슨 날이냐면 저희 YNS에서는 아무 날도 아니지만 저희 YNS에서는 6학년이 중1 배정 받는 날이고요. 중학교 3학년이 고1 배정 받는 날이에요. 저희는 미리 올립니다. 네, 미리 그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10일 남았습니다. 자, 12월 15일까지는 24일 남았는데 무슨 날이죠? 1차 오션. 네, 무슨 날이죠? 네? 결혼기념일이요, 막 이렇게. 무슨 날이요, 어머니?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12월 15일. 평촌 초등학교 졸업식입니다. 네. 저 평촌초랑 관련 없지만, 네. 엄청 빨리 하죠. 1월 달에 하는 학교도 있는데, 와, 뭐 보통 1월 달에 하거든요. 항상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에서 애들을 빨리 방출시켜요? 올해는 보니까 지금 저희 권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반이 12월 달에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반은 1월 달 초에 하고, 12월 중순쯤 되면, 이거 심지어는 제가 연초에 조사했을 때는 12월 12일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12월 11일이 하고, 아직 중학교는 내신이 안 끝난 학교도 있는 시기인데, 막 이랬는데, 며칠 전에 들어가 봤더니 확인차 들어갔더니 3일 늘어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 12월 15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백수가 됩니다. 네. 아주 띵까띵까 좋은 시기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 물론 합격도 받아 놓은 상태이기는 했는데도 마음이 되게 심란했었어요. 내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 느낌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막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뭐 드링킹도 막 하고 막 그러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자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일찍 졸업을 하고 3월 2일까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100일 남았어요. 아직도 세 자리가 안 끝나서 제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세 자리가 깨져야지 우리가 이제 긴장감이 생기는데 애들도 그렇고 요 1 띄고 2 띄고 이틀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 되면 99일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제 99일 동안 3개월 조금 넘게 3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좀 정비하고 진단 좀 받아보고 말하자면 이제 건강으로 따지면 공부 건강에 대한 진단도 좀 받아보고 그리고 뭐가 지금 잘 되고 뭐가 지금 부족한지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세미나를. 앞으로 같이 오세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미리 안내 자료를 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수능도 봤으니까. 학교 알림이 사이트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학교 알림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공시 정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학교의 정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등등등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되는지 A등급 비율과 B등급 비율 이런 것들까지 다 보실 수 있고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 자료를 그냥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의 그 교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평가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시험 범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죠 수행 평가 비중 과목별 비중 이런 것들까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은 중학교 거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 상황이에요. 올해 겁니다. 2025학년도에 지금 2학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1학기 자료입니다. 따끈따끈한 1학기의 성적 분포 비율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게 될 학교들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귀인중학교 같은 경우에 2학년, 1학기 우리 학생들의 국영수사과에 대한 학습 성취율이 평균이 80점을 훨씬 윗돌고요. 그리고 A등급, 중학교는 절대평가죠? 90, 80, 70, 60, 50 넘으면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은 A등급 비율이 그런데 국영수사과가 이렇게나 높아요. 50%가 제일 낮고 심지어는 63.8%의 아이들이 국어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A등급 평균이 58%나 됩니다. 3학년 같은 경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이 82점이고 A등급 비율의 평균이 50%니까 전교 반 이상의 아이들이
90점 이상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필평가 1차, 2차, 수행평가까지 혼합한 점수.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 볼까요? 평촌중학교 평균 83, A등급 47.9, 평균 3학년 84, 그리고 A등급 50%. 범계중학교 평균 80, A등급 44, 3학년 평균 83, A등급 56. 대한중학교 남중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78, A등급 평균 40. 3학년 평균 83, A등급 평균 48. 대한여중 평균 82, A등급 평균 43. 3학년 평균 81, A등급 45. 어때요? 되게 상위권 많죠? 그죠? 상위권이 반인데요. 근데 상위권이 반이라는 말이 될까요? 상위권이 반이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반을 다 상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맞죠?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맥락에서 늘 이제 어머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A등급 받아온 애한테 얼굴에 침 뱉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 당연히. 아우 잘했어. 올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올해 되게 힘든 건데 그죠? 올해 힘든 거니까 격려 칭찬 이런 거 무조건 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원점수를 보자는 거예요. 몇 점으로 A를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맥락입니다만 다른 학교들도 큰 차이, 36, 34% 아이들이 A인데 근데 이제 약간 주목할 거는 뭐냐면 2등급 비율, D 2등급 50점, 그죠? 2등급 비율이요. 19.7%나 돼요. 3학년 2등급 비율 19.7 똑같네요. 이거 지금 학교 이름은 제가 혹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해서 안 붙였지만 이 학교 같은 경우도 2등급 비율이 19.9 심지어 3학년 때는 23.9%까지도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D등급, 2등급 비율이 거의 한 자릿수하고 2등급은 거의 0인 경우들도 있었어요. 점수 인플레가 뭐 있으니까 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학교의 평가 제도에 기반한 거긴 하지만 아이들의 실력이 절대적으로 그렇다기보다도 어쨌든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중상위권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열심히 하고 뭔가 공부 습관 잘 잡혀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여전히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래도 조금 하면 되고 이제 열심히 조금 더 부추겨서 하면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이런 아이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것들도 약해지고 아이들의 어떤 유혹적인 요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중학교에서 2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중학교 시험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자, 귀인중학교 3학년 것만 갖고 와봤어요.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니까 비율이 A등급 비율이 50%가 다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면 우리는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10%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50%니까 50%, 10%라서 제가 50을 10단위로 나눠봤어요. 10단위로 쪼갰어요. 자, 10단위로 쪼개면은 90점 이상이 A등급이니까 90부터 100까지가 10점이잖아요. 그럼 10점을 5단위로 쪼개니까 2점씩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점씩 쪼개봤어요. 2점씩.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뭔가 저를 납득하고 나서 애들을 납득시키려고 그냥 숫자 노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98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어야지 어떻게 되면 10% 안에 드는 거예요. 95점으로 A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인 거예요. 32%, 34%까지가 2등급이에요. 바뀐 내신에서. 2등급 안에 들어가면요. 경기권까지 쓰는 거예요. 경기권까지. 네. 대략적 비율이. 그죠? 네. 90점으로 만약에 문 닫고 A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예요. 그러면 3등급이에요. 3등급이면 뭐 엄마랑 이제 아빠랑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저 아래는 또 의대도 있고 뭐 하고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A를 받았으면은 애쓰고 열심히 노력한 거기는 하지만 네가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갈 시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들께서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내신 따기 힘들어요, 당연히. 왜요? 왜 힘들어요? 막연하게 힘들어요? 아니요. 고등학교 뭐 공부가 어려워져서요? 뭐 분량이 많아지고 난이도가 높아져서요? 그것도 그렇지만 왜 내신 따기 어려워요?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점수를 이렇게 받아도 내가 지금 뭐 뭔가가 막 뒤처진다라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다 A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똑같아요. 나는 중학교 때도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거를 잘하는 것처럼 A를 묶여버렸기 때문에 나는 뭔가 잘했다라는 잘하고 있고 나는 잘하는 학생이다. 우리 아이는 잘하는 학생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냥 그게 새로운 평가제도 안으로 들어간 것뿐이에요. 내신 따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말이? 공감하고 있어요. 네.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뭐 고등학교 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중학교 가시면은 그때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거 이제 학교별 이제 성취도 분석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배경고 같은 경우는 A, B, C, D 등급 비율이 이렇게 돼요. 고등학교에서도 A, B, C, D, E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중학교랑은 좀 달라요. 중학교는 90, 80, 70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점수대를 선생님들께서 상의해갖고 새롭게 정하세요. 이 정도 난이도, 뭐 이 정도 우리 학교 아이들의 수준, 우리 학교 아이들 경쟁률 봤을 때 이 점수 이상 정도가 될 때 A등급 비중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하시기 때문에 90, 80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비중이 어때요? 이렇게 됐죠. 배경고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이, 아니, 그 상위권 아이들이 그죠. 두텁기 때문에, 상위권, 최상위권 두텁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높은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보여드리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학교 이제 평가 제도 같은 것들도 알려드리고, 평촌고도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신데, 왜냐면 가까우니까, 그죠? 그리고 열심히 또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학교고 하니까.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수준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제가 이걸 갖고 저는 이제 뒷발차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영할 때 뒷발차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어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2등급 비율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도 계속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과목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 뭐 이제 이런 것들 추이를 보면서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상하다. 평촌고는 매년 제가 22, 23, 24 매년 분석하는데 뒷발차기 되게 높았었는데 올해는 뒷발차기가 별로 없네 그랬거든요. 왜 그러지? 제가 학교를 안 다니니까 사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거 하나를 보니까 아하 알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전에 학교 알림이에서 보시라고 했죠. 우리 아이들도 연초에 이런 거 좀 보면 좋겠고 자 이거 평가 제도거든요. 지금 1학기 2025년 1학기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건데 수학 과목에 지필평가 1차 25%, 25%, 2차 25%, 수행평가가 50%나 차지했어요. 수행이 보통 40이거든요. 10% 차이긴 하지만 그거 굉장히 큽니다. 수행 비중이 높아지면 원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 그래프는 뭐였어요? 이 그래프는 이거는 ABCD 절대평가 원점수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수가 낮은 애들은 별로 없어진 거긴 하지만 이거는 상대평가 비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평가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점수는 그러니까 제가 논리가 지금 약간 꼬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점수 때 어떤 커트하고 다시 가고 싶다. 자, 그래서 상대평가 비중 상대평가니까 10%까지 여전히 A등급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잘리고 원점수가 높아진 거죠. 그죠? 수행평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약간 추이들이 좀 있다. 근데 그거 아니고도 그거를 제외해도 사실은 학교별의 어떤 성향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고 설명회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도 약간의 변화 같은 것을 짚어드리는데 오늘은 그거는 아니니까 자, 이런 자료들이 막 나간다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뭐 귀인중을 예시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점수를 이렇게 받고 있다. 어쨌든 이제 90점 이상부터가 A로 묶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고등학교 점수로 환산을 하면 그러면 고등학교는 10%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대략적으로 학교별 난이도랑 이런 것들 당연히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원점수를 95, 최소한 95나 97 이상을 받아야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을 한 1등급 안에 그래도 좀 애쓰면 들어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써드렸고 일치가 되시죠? 매칭이 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거는 저희 블로그에 이런 내용들이랑 학교 분석 자료 같은 것들, 유튜브에도 학교 분석 내용 같은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좀 보시면 사실은 세미나 때는 학교별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분석 자료를 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또 이제 가고자 하는 학교의 내신 경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또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갈지를 모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일반고 자료만 앞에서 막 이렇게 보여드리다가 이거는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그래프가 약간 다르니까 이걸 볼까요? 자, 이걸 볼까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뒤로 갈수록 어때요? 완전 바닥이에요. CD를 받는 아이들이 0이에요. 0%. 안양외고입니다. 네. 안양외고의 국영수 평균이 92점이고
표준 편차라는 거는 평균에 모여있는 정도예요. 평균에 모여있는 정도의 수치를 그 정도를 숫자로 변환한 건데 표준 편차 점수가 작으면 평균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거고 표준 편차가 크면 뚝뚝뚝 상하위권 격차가 큰 거예요. 일반고의 안양권 일반고의 표준 편차 평균은 15에서 20입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가면 표준 편차가 성적표에 안 찍혀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찍히고 있어요. 표준 편차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학교의 어떤 아이들 학습 상태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그런 걸 보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안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더 어떻게 보면 판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건데 어쨌든 나온 표준 편차가 나오는 지금 학년이니까 여기는 표준 편차가 어때요? 3.9예요. 치열한 거죠. 1, 2점 차이로도 막 등급이 바뀌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어떻게 보면은 완벽을 기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큰 방향성만 잡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특히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일반고의 입학 설명회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일반고는 뭐 저희가 뭐 학교별로 뭐 엄청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별로 보여지지도 않고 사실은 뭐 차이가 물론 있긴 있지만 특목고 같은 경우야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을 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의 입시 전형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지만 일반고는 그게 아니라서 제가 가본 적이 발걸음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올해는 한 6학교, 7학교를 돌아다녀 봤어요. 왜 돌아다녀 봤냐면 그리고 거기를 가면 이제 그 학교에서 거자리에서만 보여주는 자료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결 같은 거. 입결도 제가 다 넣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지난주 고등부 때는 다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의미 있지 않거든요. 중복 숫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중학교 가갖고 또 제가 만나 뵈면 그런 것도 보여드릴 거지만 입결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고교 학점제를 한 학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한 학기 운영한 것에 대해서 학교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거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방향성이나 그래서 갔는데 아직 뭐 학교에서 딱히 그거에 대해서 한 학기를 운영을 해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는 학교는 없었지만 그냥 이거는 제 느낌일지는 그야말로 저의 필링일지는 모르나 예를 들어서 신성고, 부흥고, 배경고 이 학교들은 기세등등했어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해요. 이건 제 개인 느낌입니다. 왜 기세등등해요? 그 내신 따기 되게 힘들거든요. 아까 내신 따기 힘들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의미를, 그죠? 등급제. 치열하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일부러 지원해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들 많이 받아놨는데 학교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얘네를 1등부터 여전히 줄 세워갖고 잘라야 되니까 4%까지 자르고 11%까지 잘라서 2등급 줘야 되니까 되게 아쉬웠는데 이거를 확 1등급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들은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잘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막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반면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다른 학교들은 열심히 시킬 테니까 보내달라고. 왜냐면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갈 거니까. 지금 특목고 자사고 외고도 되게 또 붐이잖아요. 등급제 완화돼서 그죠? 약간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혹시 일반고 갈 때 또 참고를 제가 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서 학부모님들께 저도 이제 학부모로 간 거니까 이것 좀 시켜서 보내라. 좋게 말했지만 제발 이것 좀 시켜서 보내라라고 직접 만들어서 막 목 놓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해서 보내라. 공부 하나도 안 시켜가지고 여기 보내가지고 뭐 등급이 안 나오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떡하냐. 공부 좀 시켜보내라. 또 진로.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고교 학점제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진로 활동도 되게 많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와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보냅니다라고 하지만 깝깝한 거예요. 당장 과목 선택해야 되는데. 진로 고민 좀 해서 보내라. 그리고 진로 진지하게 고민만 하지 말고 대놓고 검사 같은 거 있으니까 검사 좀 해서 대화하기? 누구랑 대화하라고요? 누구랑 대화하라고요? 학생이랑 부모님이랑 일치 좀 시켜서 와라.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아까 어떻게 제대로 두루두루 길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어머님, 아버님만 아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모르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같이 오시면 되고 저희가 아이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자, 수능형 학습법의 2A 뭐예요? 하나, 둘 있는데 요거는 뭔가요? 컨텐츠, 목차죠, 목차.
목차 학습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는 끝나고 나서 어머님께서 뭐 마치 저에게 팬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학습법에 저는 너무너무 공감하니까 우리 아이를 보낼 테니까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셨는데 목차 학습법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전공법입니다. 그다음 또 뭔가요? 딥 앤 백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내가 지금 어디 공부하는지 다시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상위 개념 반복하면서 내 머릿속에다 지도 그리는 거. 그죠? 구조화하는 거. 요 두 가지 방법을 영어뿐만 아니라 국영수사과에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개념 과목은 국어에서도 개념이 있는 문법이라든지 그리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100%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방법적인 부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이게 중요해. 끝이야. 목차 보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목차 보고 알아서 해도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목차를 보고 나서 계속 수업을 해준다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목차 학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과제, 목차 학습법을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막 어저께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막 우리 미안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좀 팔아가지고 에피소드를 좀 말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생각을 했는데 시험 봤어요 이번에. 좀 빨리 보는 학교라서. 정보가 막 또 유출되네. 학원 다니는 과목은 잘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사교육 몸담고 있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왜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은 그래요. 네. 그래서 참았어요. 일단 저는 오늘까지는 참는 주간이에요. 내일 이제 후닥거리를 이제 해야죠. 네. 뭐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된다. 뭐 그거에 저는 이제 그 위안을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한 달 전부터 막 난리를 막 준비를 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거는 이제 잘했는데 결과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다시 하면서 방법적인 부분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적당하게 접근을 할 거고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의 마음은 굴뚝 같죠. 제가 막 코칭 해주고 싶고 제가 막 해주고 싶고 하는데 지금은 공감을 못 하실 수 있으시나 아이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에서 학습적 도움을 주시려고 하면 서로 간에 약간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이제 좀 약간 좋은 관계가 또 깨질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제 오히려 제가 너무 이제 이쪽에 제가 심지어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제가 이제 공부적인 얘기를 입만 띄었다 하면은 알아서 할게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돼버려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시험 보기 전날에는 이제 자기도 이제 불안하고 하니까 이제 뭐 봐달라 그러고 뭐 자기가 뭐 외워보겠다고 하고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구조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실히 구조화가 돼 있는 과목들은 괜찮은데 안 돼 있는 과목들은 고배를 마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경험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올해부터는 저희 프로그램이 훨씬 더 정교해질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의 학령을 거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네,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틀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 왜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말이 좋아 자기주도 학습이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에서 특목고 외고자사고 전형이 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얼마나 되는 애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 자 목차 학습법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자료는 제가 오늘 아마 프린트로는 준비를 안 했을 텐데 어머님 오늘 끝나고 설문이 나갈 거예요. 저희가 무슨 잘했다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피드백을 저희는 늘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피드백 하실 때 아래에다가 이제 그게 있을 거예요. 자료를 이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이제 쓰시라 그러면 앞에 있는 뭐 대입 자료, 입시 자료 이런 것들이야 뭐 제가 신문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온 거니까 하지만 여기 뒤에 학습에 대한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싶으시면 필요하시면 거기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차 학습법은 당연하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큰 지식의 큰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이 지식은 어디다 집어넣고 이 지식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목차를 보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목차를 보고 리마인드를 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반 같은 경우는 문법 가르칠 때 한 학기 끝나고 나면 목차 페이지만 펴놓고 제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아이들한테 발표시킵니다. 목차만 펴놓고. 그러면 1단원이 문장의 형식이다. 그럼 문장의 형식 1부터 5까지 해서 심화까지 쭉쭉쭉쭉 아이들은 목차만 보고도 얘기할 수 있게끔. 목차끼리도 서로 연계가 돼요. 3, 4, 5단원 3개 묶어서 뭐야? 준동사예요. 준동사 특징이 뭐야? 이거요. 준동사는 동사적 성질은 뭐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이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혼자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은. 그죠? 처음에.
자, 그 다음에 딥앤백.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목차와 딥앤백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딥앤백이 뭐예요? 깊이 세부적인 공부까지 들어갔다가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제가 막 얘기할게요. 그냥 교육 용어로. 비투용법이라는 걸 막 배워요. 비투용법에는요, 의무가 있고요, 예정이 있고요, 의도가 있고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촉촉촉촉촉 막 얘기를 해요. 잘해요. 그럼 비투용법은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명사적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이야 물어보면은 어때요? 몰라요. 어떤 아이들은. 몰라요. 왜? 딥만 되고 백이 안 된 거예요. 지식의 상하위 구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딥하게 공부했었던 세부적인 개념은요, 금방 날아가요. 왜? 내 머릿속에 얘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파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아이들이. 특히나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연계를 시키지 못하고 문제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앤백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숙제할 때 이런 틀로, 테스트 볼 때도 이런 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구조화에 대한 어떤 예시를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 저희는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 뭐, 역사에 대한 이제 마인드맵이지만, 이거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시키는 마인드맵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에 공부하고 나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챕터 내용을 다 구조화해서 마인드맵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혼자서 여기까지 가려면, 굉장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어떤 한 과목이든 두 과목이든 이렇게 훈련을 받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효용을 알기 때문에 뭐 굳이 도움을 받지 않는 과목에서도 이걸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킨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두 가지는 어떤 공부를 하는 구체적 방법이라 하면 이거는 뭐냐면 시기별 학습법이에요. 시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또 달라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무슨 학습과 무슨 학습이 있어요? 기반 학습과 시험 학습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늘 제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기반 학습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다 와닿죠. 기반 학습은 기초잖아요. 기초. 그러니까 기반 학습은 언제 공부하는 거예요? 1년 중에 8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시험 학습은요. 1년 중에 4개월 동안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시험 앞두고.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기반 학습과 시험 학습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공부를 하는 게 초중고 입시고 기반 학습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뭐가 위주가 돼야 돼요? 암기하고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이해한 걸 가지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라는 거 그 말을 너무 표면적인 그런 용어로 저희는 쓰지 않아요. 암기는 숙지예요. 숙지. 완전 충분히 알고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게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숙지를 하는 거고 시험 학습은 뭐냐면 기반 학습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문제에 적용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 그렇죠. 기반 학습도 아이들이 하나요? 안 하죠. 우리 아이들은 뭐만 있어요? 시험 학습만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큰 차이입니다. 시험 학습은 누구나 해요. 점수 안 나오는 애들도 시험 기간에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요. 물론 기간도 다르긴 하겠지만은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험이 끝나면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어때요? 시험이 끝나도 꾸준히 해요. 자기의 패턴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조금 큰 틀로 보면 우리는 지금 중학교를 갈 거예요. 맞죠? 중학교 1학년을 갈 거면 중학교 1학년에서도 시험이 이제 한 번 또는 두 번이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내년에도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긴 한데 네 번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네 번을 보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 가서 1년 동안에 8개월 정도는 기반 학습을 해야 되고 4개월 정도는 시험 학습을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영어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책임지고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그 샘플도 안 갖고 왔네. 욕심을 좀 부리다 보니까 저는 특히 중3 고등부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자체적으로 1년 상시 플래너가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이제 저희 시험 기간 되면은 모든 학년이 무조건 써야 되고요. 한 달짜리 플래너를 제가 만들어서 줘요. 다 줘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조차도 플래너를 써가지고 이제 아마 유튜브나 이제 이런 데서 쇼츠나 이런 거 저희가 만든 거 보셨겠지만 제가 여기 딱 앉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 되면 학원에 일찍 와가지고 쫙 줄을 서요. 장관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막 1대1로 막 5분, 10분 컨설팅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장 선생님한테 플래너를 검사받는다라는 압박감을 갖고 이제 아이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압박감이라 제가 뭐 플래너 쓴 거 갖고 막 혼내키겠어요? 뭐 하려고 그래요?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가이드 해주려고. 그 플래너 안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양식대로만 쓰면은 공부를 안 할 수 없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아주 세밀하게. 제가 아까 TJ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혼공인지 숙제인지까지도 구분하고 분량 써야 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가이드 해주고 막 그렇게 해요. 시험 기간에는 그걸 하는데 중3 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내내 쓰는 플래너를 줘요. 이거 시키려고요. 기반 학습. 잔소리 하는 거죠.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저는 제가 집에서도 살고 학원에서도 살잖아요. 제가 이제 집에서 못하는 거를 여기다 다 제가 저희 아이도 여기 다녀요. 저는 이제 얼굴을 안 보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맡기죠. 선생님한테. 말 기똥차게 들어요. 선생님들 말은 진짜 잘 들어요. 그지? 왜? 사람은 다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기반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가가지고 막 급하게 시험학습 물론 그것도 시험 기간 되면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큰 틀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기간은 기반학습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가 시험학습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중학교 때 성적 갖고 물론 고등학교 입시를 해야 되는 학생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 내신 점수도 챙기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더 큰 틀에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올바른 방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차학습법, 기반학습, 뭐 디펜백 그리고 뭐 마인드맵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성과가 나나? 이거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 100점 계속 안 나오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그래서 뭐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점수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뭔가 막 문제집 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지루해 보이고 애들 입장에서도 팔 빠지겠네 막 이런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몸에다가 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기간이 바로 중등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1, 2, 3 때 기반학습이 몸에 배인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당연히 기반학습 해야죠. 계속 지식은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어느 학년까지는. 하지만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시너지가 나고 속도가 붙고 효율이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이미 고등학교 때도 기반학습에 대한 어떤 내 몸이 자동화가 돼 있고 그러면서 시험학습 기간에는 그것이 훨씬 더 빠르게 시험학습으로 전환되면서 시험학습 때 시너지가 많이 나는데 중학교 때 그 체력을 안 만들어 놓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이빨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틀, 3일 밤새 갖고 준비한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 원점수가 뭔가 80점이야.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밤샜는데 80점이야? 하지만 아마 우리 반 애들의 대부분은 85점 이상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제가 이제 뒤에서는 뭐 조금 더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넣어놨지만 이런 것들은 뭐 일단 자료로 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고 저는 이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마음에 별로 부담감이 없으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목 놓아 말씀드려서 뭐해? 어머님들한테도 당연히 이거는 건방진 그 뜻이 아니라 어머님들께도 이런 말씀을 늘 드리면서 저희는 이런 기관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평소에 보내주시면서 깊은 곳까지 이 학원은 도대체 철학이 뭐야? 이 학원은 뭐가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하는 바가 뭐야? 궁금하신 그런 부분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대표의 입장에서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말씀드려야 되지만 사실은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공부를 누가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선생님 이따 상 줄게요. 알았죠? 끝나면은 너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따 얘기해서 상 줄게요. 우리 아까 꼬매도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 갔네. 자,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을 움직이는 학원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은 뒤에서 이제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 좀 들으실 거고, 그죠? 그리고 그거 외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또는 오늘 예비 중에 아니더라도 타 학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제가 또 설명 드릴 텐데, 아무튼 이제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결론은 뭐냐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시켜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초등부는 아니니까 하지만 초등부 때는 또 이렇게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뭔가 용두사미 같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하지만 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2부에 우리 운영 본부장님께 제가 바톤을 넘기고 먼저 잠깐 뒤에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표정들이. 네. 저희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또 맡겨주시면 또 저희가 또 열심히 할 거니까, 네. 맡겨주십시오. 자, 이따가 마무리 인사하러 다시 앞으로 나올게요. 저 열심히 했으면은 저에게 보내주시는 박수와 우리 2부 여사에게 보내주시는 박수를 한꺼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